여러분,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2400년 동안 전 세계 사람들이 믿어온 거대한 거짓말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악법도 법이다. 이 말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뉴스에서, 토론 프로그램에서, 법정에서, 심지어 일상 대화에서까지 이 한마디는 마법 같은 힘을 발휘합니다. 부당한 현실 앞에서 체념하게 만들고 불의한 권력 앞에서 고개를 숙이게 만드는 그런 힘 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말을 했다고 알려진 철학의 아버지 소크라테스. 그는 실제로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요. 더 충격적인 것은 뭔지 아세요? 이 말은 소크라테스의 실제 철학과 정반대되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평생을 걸쳐 너 자신을 알라, 검토되지 않은 삶은 살 가치가 없다며 모든 권위에 도전했던 그 소크라테스가요? 아테네 법정에서 판사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여러분이 나를 죽여도 여러분에게 더 큰 해가 될 것이라고 맞받아친 그 철학자가요? 이런 사람이 악법도 법이다라며 체념적으로 순종했다고요? 오늘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되고 가장 널리 퍼진 오해 중 하나를 완전히 해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다 보고 나면 앞으로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소크라테스라는 인물에 대해서도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준비되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2400년 된 거짓말의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 봅시다.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이 정말 소크라테스에게서 나온 걸까요? 이 의문을 제기하려면 먼저 소크라테스가 어떤 상황에서 죽음을 맞이했는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기원전 399년, 당시 70세였던 소크라테스는 아테네 법정에서 세 가지 죄목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첫째, 국가가 믿는 신들을 믿지 않는다는 불경죄. 둘째, 새로운 신적 존재를 도입한다는 종교역 신죄. 셋째, 젊은이들을 타락시킨다는 청소년 교육방해죄. 하지만 이것들은 모두 표면적인 구실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이유는 정치적이었어요. 아테네가 스파르타와의 27년간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참혹하게 패배한 후 도시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민주정이 무너지고 30인정이라는 과도정치가 들어섰다가 다시 민주정이 복구되는 격변의 시기였죠. 소크라테스는 이런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서 희생양이 된 겁니다. 특히 그의 제자들 중에 알키비아데스나 크리티아스 같은 문제적 인물들이 있었다는 것도 그에게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알키비아데스는 아테네를 배신하고 적국인 스파르타로 도망쳤고, 크리티아스는 30인정의 우두머리가 되어 수많은 시민들을 학살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이런 상황에서 소크라테스가 보인 반응입니다. 과연 그가 악법도 법이다라고 말하며 체념적으로 죽음을 받아들였을까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소크라테스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바로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은 평생을 걸쳐 기존의 모든 관념과 권위에 도전한 철학자거든요. 아고라에서 정치가들에게 당신은 정의가 무엇인지 정말 알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져서 그들을 당황시켰던 사람이에요. 더 결정적인 것은 그의 재판 과정에서의 행동입니다. 플라톤의 소크라테스의 변론을 보면 그는 법정에서 전혀 비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판사들과 배심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나를 죽인다고 해도 나 같은 사람은 또 나타날 것입니다. 신이 이 도시에 보낸 등해와 같은 존재를 여러분은 제거할 수 없습니다. 이런 당당한 모습을 보인 사람이 갑자기 악법도 법이다라며 순종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건 앞뒤가 맞지 않아요. 이제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할 시간입니다. 악법도 법이다라는 표현은 고대 그리스의 어떤 문헌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플라톤이 남긴 소크라테스 관련 대화편들을 모두 살펴봐도 이런 표현은 찾을 수 없어요. 에우티프론, 소크라테스의 변론, 크리톤, 파이돈 등 소크라테스의 재판과 죽음을 다룬 사부작 어디에도 없습니다. 소크라테스와 동시대를 살았던 크세노폰의 기록에도 없고 아리스토파네스의 희극에도 없어요. 오히려 플라톤의 기록에 따르면 소크라테스는 법정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나에게 소크라테스야, 이번에는 너를 놓아주겠다. 단
더 이상 철학을 하지 말고 젊은이들에게 질문을 던지지 말라고 조건을 건다면 나는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아테네 시민 여러분, 나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존경하지만 인간보다는 신에게 복종하겠습니다. 숨이 붙어 있고 할 수 있는 한 나는 철학을 그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진짜 소크라테스의 목소리입니다. 악법도 법이다와는 정반대죠. 그렇다면 이 유명한 말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요? 이것은 후대 해석자들이 소크라테스의 복잡한 철학을 단순화하면서 만들어낸 격언으로 보입니다. 특히 18-19세기 유럽의 계몽주의 철학자들이 법치주의를 강조하면서 소크라테스의 죽음을 이런 식으로 해석한 것 같아요. 문제는 이런 해석이 각 시대의 정치적 필요와 맞아떨어졌다는 점입니다. 권력자들에게는 위대한 철학자도 법에 순종했다는 논리가 매우 유용했거든요. 시민들의 저항을 억누르는데 이보다 좋은 근거가 또 있을까요? 하지만 이는 소크라테스에 대한 완전한 왜곡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오해가 동서양을 막론하고 퍼졌다는 사실이에요. 서양에서는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부정의한 법은 법이 아니다라는 말과 혼동되기도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일제강점기와 군사정권 시절을 거치면서 악법도 법이다라는 번역어가 마치 소크라테스의 원말인 것처럼 굳어졌습니다. 심지어 법학교과서나 정치학 개론서에서도 이런 잘못된 인용을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하지만 학문적으로 보면 이는 명백히 틀린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소크라테스는 실제로 무엇을 말했을까요? 이를 정확히 알려면 플라톤의 크리톤을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크리톤은 소크라테스가 사형 선고를 받은 후 처형을 기다리며 감옥에 있을 때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크리톤은 소크라테스의 오랜 친구이자 동년배로 부유한 농부였어요. 그는 소크라테스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했습니다. 사형 선고가 내려진 후 크리톤은 소크라테스를 구하기 위해 탈옥 계획을 세웠습니다. 당시 아테네에서는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탈옥이 가능했거든요. 실제로 많은 정치범들이 이런 방식으로 목숨을 구했어요. 크리톤은 이미 모든 준비를 마쳐놓은 상태였습니다. 간수들에게 줄 뇌물도 준비했고 소크라테스가 탈출한 후 머물 곳도 정해놓았어요. 심지어 배까지 준비해서 아테네를 벗어날 수 있도록 모든 계획을 세워놨죠. 크리톤은 소크라테스를 간곡히 설득했습니다. 내일이면 델로스 섬에서 배가 돌아올 것이고 그러면 당신은 죽어야 합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예요. 그의 논리는 매우 설득력이 있었어요. 개인적인 측면에서 보면 당신이 죽으면 나는 가장 소중한 친구를 잃게 됩니다. 게다가 사람들은 내가 돈을 아껴서 당신을 구하지 못했다고 생각할 거예요. 가족적인 측면에서는 당신의 아들들은 아버지를 잃게 되고 어린 나이에 고아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아버지로서 책임감 있는 행동일까요? 철학적인 측면에서는 당신은 평생 정의를 추구해왔는데 이렇게 부당한 판결에 순순히 따르는 것이 과연 정의로운 일입니까? 당신의 가르침을 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이 판결 자체가 부당하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여기서 죽는다면 아테네의 정의는 완전히 땅에 떨어질 것입니다. 크리톤의 말은 정말 일리가 있었어요. 실제로 많은 제자들과 친구들이 크리톤의 편에 서서 소크라테스의 탈옥을 도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탈옥을 거절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이유예요. 그는 결코 악법도 법이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훨씬 복잡하고 깊이 있는 철학적 논증을 펼쳤어요. 소크라테스가 탈옥을 거절한 이유는 단순히 법에 대한 맹목적 복종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논리는 훨씬 정교하고 다층적이었어요. 첫 번째 이유는 보복의 악순환을 거부한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부당한 일을 당했다고 해서 부당한 일로 갚아서는 안 된다. 이것이 내가 평생 지켜온 원칙이다. 아테네가 자신에게 부당한 판결을 내렸다고 해서 자신도 법을 어기는 부당한 일을 저지를 수는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는 그의 윤리철학의 핵심이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아서는 안 되며 부당함을 부당함으로 갚아서도 안 된다는 원칙 말이죠. 이 원칙을 지키는 것이
자신의 철학적 일관성을 유지하는 길이라고 본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사회계약론적 관점입니다. 소크라테스는 70년 동안 아테네에 살면서 이 도시의 법과 제도의 혜택을 누려왔어요. 교육을 받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했죠. 이것 자체가 일종의 사회계약이라고 본 거예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을 때만 법의 혜택을 누리고 불리할 때는 법을 무시하는 것은 부정의하다. 이는 마치 스포츠 경기에서 이길 때는 규칙을 인정하다가 질 때만 규칙에 불복하는 것과 같다. 세 번째 이유는 법 자체와 법의 운용을 구별한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자신에게 내려진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테네의 법 체계 전체가 잘못되었다고는 보지 않았어요. 법의 잘못된 적용이 법 자체의 무효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본 거죠. 이는 마치 한 의사가 오진을 했다고 해서 의학 전체를 부정할 수는 없는 것과 같은 논리입니다. 개별적인 실수나 오류가 전체 시스템의 정당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네 번째 이유는 교육자로서의 책임감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탈옥한다면 그것이 다른 사람들, 특히 젊은이들에게 미칠 영향을 깊이 우려했어요. 소크라테스도 법을 어겼으니 우리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까봐 걱정한 거죠. 평생을 교육자로 살아온 그에게 이런 영향력에 대한 책임감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후학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지를 항상 고려했던 거예요. 다섯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이유는 철학적 신념의 관철입니다. 소크라테스는 탈옥해서 도망치는 것보다는 죽음으로써 자신의 철학이 옳았음을 증명하고 싶어 했어요. 이것은 체념이 아니라 적극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죽음이 후세에 더 큰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고 확신했어요. 실제로 그의 예상은 맞았죠. 24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그의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소크라테스의 선택을 더 깊이 이해하려면 그의 공동체 철학을 알아야 합니다. 그에게 아테네는 단순한 거주지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자신을 키워준 정신적 고향이었고 자신의 철학적 사명을 수행할 무대였습니다. 크리톤에서 소크라테스는 매우 흥미로운 의인법을 사용합니다. 아테네의 법들이 직접 나타나서 자신에게 말을 건다는 설정으로 대화를 진행하는 거예요. 법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소크라테스여, 당신이 지금 하려는 일은 우리를 파괴하는 일이요. 당신의 힘이 닿는 한 우리와 조국 전체를 파괴하는 일이요. 판결이 개인들에 의해 무력화되고 효력을 잃는다면 국가가 뒤집어지지 않겠소? 또한 법들은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 비유하기도 해요. 종들이 주인에게 대들듯이 자식들이 부모에게 대들듯이 당신이 우리에게 대든다면 정의로운 일이라고 생각하오. 우리는 당신을 낳고 기르고 교육시킨 부모와 같은 존재가 아니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소크라테스의 진정한 생각을 엿볼 수 있어요. 그는 법을 맹목적으로 따라야 할 절대적 권위로 본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고 구성원들의 삶을 조화롭게 만드는 도구로 본 거예요. 법은 부모와 같고 교사와 같은 존재라고 생각한 거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크라테스가 법에 대한 비판적 사고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는 법들과의 대화에서 이렇게 말해요. 만약 당신들이 나에게 지금 당장 철학을 그만두고 젊은이들에게 질문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명령한다면 나는 그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신에게 복종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매우 중요해요. 소크라테스는 더 높은 도덕적 원칙이 있을 때는 인간의 법보다 그것을 따라야 한다고 명확히 밝혔거든요. 그는 결코 무조건적인 법 순종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소크라테스는 과거에 부당한 명령에 저항한 경험이 있어요. 30인정 시절에 살라미스의 레온이라는 무고한 시민을 체포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그는 목숨을 걸고 이를 거부했습니다. 당시 30인정은 자신들의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해 많은 무고한 시민들을 죽였는데 소크라테스는 이런 불의한 명령에 저항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번에는 다르게 행동했을까요? 그 차이는 명확합니다. 레온 사건에서는 명백히 부당한 명령이었지만 자신의 경우에는 비록 판결이 잘못되었을지라도
법적 절차 자체는 정당했다고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는 절차적 정의와 실질적 정의를 구분해서 생각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심각한 오해가 생겨났을까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소크라테스의 복잡하고 미묘한 사상을 단순화하려는 인간의 본능적 욕구 때문인 것 같아요.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은 매우 강력한 수사적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짧고 간결하며 기억하기 쉽죠. 게다가 권위 있는 철학자의 말이라고 하니 더욱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복잡한 철학적 논증보다는 이런 간단 명료한 격언이 대중에게 어필하기 훨씬 쉬워요. 하지만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위험하기도 합니다. 이 말은 역사적으로 부당한 권력이나 불의한 제도를 정당화하는 도구로 악용되어 왔거든요. 소크라테스도 그렇게 말했지 않느냐면서 시민들의 정당한 저항이나 개혁 요구를 억누르는 논리로 사용되기도 했어요. 독재자들이나 권위주의 정권들이 특히 이런 논리를 좋아했죠. 우리나라의 경우도 일제강점기와 군사정권 시절을 거치면서 이런 왜곡된 해석이 더욱 강화되었어요. 법에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지배층에게는 매우 유용했으니까요. 하지만 진짜 소크라테스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는 평생에 걸쳐 기존의 관념과 권위에 도전했어요. 너 자신을 알라는 그의 유명한 말처럼 그는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어떤 권위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지 말라고 가르쳤어요. 소크라테스가 탈옥을 거절한 것은 법에 대한 맹목적 복종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철학적 일관성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죽음을 통해 자신의 신념이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의 죽음은 굴복이 아니라 최후의 철학적 행위였습니다. 이런 오해를 바로잡는 것은 단순히 학문적 정확성을 위해서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법과 정의, 권위와 저항, 개인과 공동체에 대해 더 깊이 있고 균형 잡힌 사고를 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소크라테스의 진정한 메시지를 이해한다면 우리는 더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무조건적인 순종도 무분별한 저항도 아닌 상황에 따라 깊이 사유하고 판단하는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더 나아가 이런 오해의 교정은 우리 시대의 여러 문제들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제공해요. 법과 정의의 관계, 시민 불복종의 정당성, 개인의 양심과 사회적 의무 사이의 갈등 등은 모두 현재 진행형의 문제들이거든요. 소크라테스의 진정한 사상을 이해한다면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더 지혜롭게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소크라테스가 우리에게 남긴 진정한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악법도 법이다라는 체념적 수용이 아니라 법과 정의 사이의 긴장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성찰하라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법을 맹목적으로 따르지도 무작정 거부하지도 않았어요. 대신 그는 각각의 상황에서 무엇이 정의로운 것인지를 깊이 사유했습니다. 때로는 부당한 명령에 저항하기도 했고, 때로는 공동체의 질서를 위해 개인적 희생을 감수하기도 했어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철학자의 자세였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소크라테스가 보여준 진정한 지혜예요. 법과 정의 사이의 완벽한 균형점을 찾는 것은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균형점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사고하되 원칙은 지키는 것, 그것이 철학하는 삶의 자세라고 할 수 있어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런 자세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법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부정의에 맞설 용기도, 공동체의 질서와 조화를 존중하는 지혜도 모두 필요한 거죠. 무조건적인 순종도, 무분별한 저항도 모두 바람직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각각의 상황에서 무엇이 정의로운 선택인지를 깊이 사유하는 것입니다.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로 소크라테스를 기억하는 것은 그에 대한 심각한 모독입니다. 대신 우리는 그를 평생에 걸쳐 진리를 탐구하고 정의를 추구했으며 끝까지 자신의 신념을 지켜낸 용기 있는 철학자로 기억해야 해요. 그는 권위에 굴복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철학을 끝까지 실천한 것입니다. 법과 정의, 개인과 공동체, 저항과 질서. 이런 복잡한 문제들에 대한 간단한 해답은 존재하지 않아요. 하지만 소크라테스가 보여준 것처럼
끊임없이 질문하고 사유하며 자신만의 답을 찾아가는 것. 원칙은 지키되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철학하는 삶의 진정한 의미가 아닐까요? 2400년 전 아테네 감옥에서 독배를 마시며 죽어간 한 철학자의 선택. 그것은 단순한 법에 대한 복종이 아니라 자신의 철학적 신념에 대한 최후의 증언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진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진실은 우리에게 더 깊이 생각하고 더 용기 있게 살아가며 동시에 더 지혜롭게 판단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죽음은 결코 무력한 굴복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자신의 철학을 끝까지 관철한 적극적인 행위였습니다. 그는 도망치지 않음으로써 자신이 평생 가르쳐온 원칙들이 진정한 것임을 몸소 증명했어요. 그의 죽음은 후세에 더 큰 메시지를 전달했고, 실제로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깊은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이 진실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소크라테스라는 이름을 들을 때마다 체념적 순종이 아니라 용기 있는 철학적 실천을 떠올리세요. 이것이야말로 소크라테스가 진정으로 우리에게 남기고 싶었던 메시지일 것입니다. 법과 정의의 문제에는 쉬운 답이 없다는 것,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깊이 사유하고 성찰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신념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의 중요성 말이에요.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로 기억되는 소크라테스가 아니라 끊임없이 질문하고 사유하며 진리를 추구한 진정한 소크라테스를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정신을 이어받아 우리 각자도 자신만의 철학적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철학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깊은 사색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